경기도 구도심 재래시장 56세 김영숙은 20년째 혼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9살 딸 지연이가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설레던 어느 날 상견례 자리에서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예비 시아버지로 나타난 남자는 다름 아닌 20년 전 자신과 어린 딸을 버리고 떠난 전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저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을 모른 척하는 그 남자를 보며 영숙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두 모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글을 매일 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숙과 지연이 모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5시 경기도 구도심 재래시장에 촛불이 켜집니다. 김영숙이 분식집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죠. 5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튀김을 준비하고 김밥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에서 20년간 이곳을 지켜온 베테랑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오전 10시쯤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근 사무실 직장인들이 영숙의 분식집을 찾아오죠. 떡볶이 한 접시에 오뎅 2개, 그리고 따뜻한 국물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드문드문 찾아오는 오후 시간,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흉보겠나, 딸만 잘 자라줬으니 됐다고 말이죠. 29살이 된 딸 지연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근무하느라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은 직장을 구한 것만으로도 영숙은 만족스러웠습니다. 20년 전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남편 최강호의 외도와 사업 실패, 그리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그 뒤의 시간들 말이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어린 딸과 단둘이 남겨진 순간의 절망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지연이는 겨우 9살이었는데 아빠가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보던 그 맑은 눈동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라 밤마다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이제는 그런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딸 앞에서는 웃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죠. 영숙은 지연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해뒀고 지연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병원에서 퇴근해 가게로 들렀습니다. 엄마 혼자 정리하는 게 안쓰러워서 가끔 이렇게 도와주곤 했죠. 오늘따라 지연의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과연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소개받은 분이 있어요. 병원 선배 간호사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딸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뭔가 허전한 기분도 들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지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연이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영숙은 진심으로 딸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원이고 나이는 31살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가정환경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영숙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우리 딸을 좋게 봐줄까, 분식집 딸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의 밝은 표정을 보니 그런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곧 상견례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영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들뜨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딸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20년 동안 혼자서 키운 보람이 있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평생 입어보지 못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백화점에서 골라준 검정색 투피스는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새로운 기분을 안겨주었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혹시 모자란 건 없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연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엄마도 충분히 예쁘시고 상대방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분식집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의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방 안에는 이미 상대방 가족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영숙은 긴장한 마음으로 인사를 준비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석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20년 전 기억 속에서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최강호.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남편이 지금 사돈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라는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호도 영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는 모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라고 물으면서도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20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남남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수백만 명이 사는 수도권에서 하필 딸의 예비 시아버지가 자신의 전 남편이라니. 운명에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지연이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왜 이렇게 안색이 나쁜지, 왜 자꾸 손을 떨고 있는지 궁금했죠.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긴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옆에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 여자가 바로 강호의 현재 부인이었습니다. 강호는 자신을 소개하며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아들도 좋은 대학을 보냈고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그 말을 듣는 영숙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며서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견례는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강호의 부인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그들의 아들인 지연이의 예비 남편도 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답답했고 계속해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오가는 동안 영숙은 강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강호의 부인이 다음에는 더 편한 자리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들 결혼 준비도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말이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저 자리에 앉아 있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영숙은 그저 긴장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큰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의 행복을 위해 입을 다물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영숙은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본 강호의 모습이 계속 뇌리에 맴돌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 정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만들다가도 멍하니 공간을 응시하곤 했죠. 20년 전 그 사람이 집을 나가던 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자 강호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었죠. 그때 영숙은 어린 지연이를 데리고 강호를 찾아갔었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애원했었죠. 하지만 강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미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자신은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했었거든요. 첫 손님이 들어오자 영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어들었고 음식을 내오면서도 자꾸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대답할 뿐이었죠. 오후 2시쯤 지연이가 병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들렀습니다. 어제 상견례 이후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해서 걱정됐거든요. 엄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니 영숙은 그제야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포기했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이 결혼을 원하고 있는지,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딸의 행복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몸이 좀 안 좋다고만 둘러댔죠. 지연이는 그럴 줄 알았다며 종합 비타민을 꺼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몸 관리 잘하시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예비 시댁에서 다음 주에 집들이에 초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경 오시라고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강호의 집에 가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게 될 텐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만 대답했죠. 그날 저녁 지연이가 퇴근 후 다시 들렀습니다. 오늘따라 더 밝아 보이는 표정으로 예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제 상견례 때도 그렇고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고, 부모님도 자상하시고 가정적인 분들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호가 자상한 아버지라니, 가정적인 사람이라니, 20년 전 자신들을 버렸던 그 사람이 지금은 모범적인 가장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지금도 똑같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며칠 후 드디어 집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또다시 정장을 차려입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강호의 새 집으로 향하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견례 때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분노와 궁금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강호의 집은 신축 아파트 고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넓고 깔끔하게 꾸며진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호와 현재 부인, 그리고 아들의 행복한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영숙은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지연이를 버리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꾸렸구나 하는 생각에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집이 정말 좋다고 칭찬했죠. 강호의 부인은 친절하게 집 안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안방, 아이방, 서재까지 하나하나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그런데 서재 한쪽 벽면에 놓인 액자 하나가 영숙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작은 크기의 흑백 사진이었는데 멀리서 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들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강호는 여전히 영숙을 모른 척했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진짜일까? 아니면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저녁, 영숙은 분식집 정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만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죠. 바로 최강호였습니다. 영숙의 손이 셔터 손잡이에서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그 사람이 자신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강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호가 들어서자 2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심지어 담배 냄새까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더군요. 강호는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아이들 앞에서 체면 구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과거 일을 들추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였죠. 영숙의 가슴속에서 20년간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체면이라고요.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간 그날 제 체면은 이미 짓밟혔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린 딸과 단둘이 남겨져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마다 울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했던 그 시간들을 당신은 아냐고 따졌죠. 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사업이 망해서 정신이 없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느라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영숙과 지연이를 지킬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멀리 떠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렸냐고, 왜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냐고 추궁했습니다.
강호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죠. 그 모습을 보니 영숙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강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지연이 앞에서는 절대 예전 일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갔죠.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뻔뻔한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연이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계속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였죠. 병원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예비 남편과 만날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는 예비 시댁에 혼자 들를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답례품을 받으러 간 것이었죠. 강우의 부인이 친절하게 맞아주며 선물을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죠.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던 중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이었는데 지난번 집들이 때 봤던 그 작은 흑백 사진이었죠.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우가 있었고 그 옆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 영숙이었죠. 지연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예비 시아버지 방에 어머니의 사진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결혼사진 같아 보이는 사진이 말입니다. 혹시 어머니가 말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바로 강우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점점 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때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도 그 후로 계속 우울해하시는 모습도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한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했죠. 지연이는 급히 답례품을 받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신의 이복형과 결혼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날 밤 지연이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강우 아저씨인가요? 제가 본 사진이 맞나요? 영숙은 딸의 질문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강우가 지연이의 친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지연이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나니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비 남편이 사실은 이복형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서도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이었죠. 새벽이 되자 지연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아무리 서로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혈연 관계인 이상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동료들이 얼굴색이 안 좋다며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연이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오늘 저녁에 시간을 내달라고 했죠.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면서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이는 한참을 말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결혼 못하겠어요라고 말하자 상대방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지연이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 사정이 복잡해졌다고, 지금 당장은 결혼할 상황이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복해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죠. 결국 지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하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다음 날 예비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우의 부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지연이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며 상심이 크다는 거였죠.
영숙이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오후에 강호가 다시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죠. 지연이가 갑자기 결혼을 거부한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혹시 영숙이 딸에게 뭔가 말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이가 모든 걸 알았다고, 당신 방에 있던 우리 결혼사진을 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강호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어쩌면 좋냐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소식은 곧 양쪽 가족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강호의 현재 부인은 충격에 휩싸였고 자신의 아들이 전 부인의 딸과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20년 동안 첫 번째 부인과 딸의 존재를 숨겨왔다는 것에 분노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예전 일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강호가 그때 두 집을 드나들었다는 이야기, 영숙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영숙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딸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런 일까지 당하다니 하며 안타까워했죠. 반면 강호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강호의 현재 부인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남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였죠.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살 수 있었냐며 따졌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이의 결혼은 완전히 무산됐고 강호의 가정도 파탄 위기에 놓였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영숙과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죄 없는 두 모녀가 20년 전의 일로 다시 한번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영숙의 분식집 앞으로 강호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니 용서해달라고, 지연이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영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지연이는 집에서 며칠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병가를 내고 방 안에서만 지내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고, 이게 다 엄마 탓이라고 빌었습니다. 만약 예전에 진실을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자책했죠.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잘못한 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죠. 일주일이 지나도 지연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딸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병원에서도 계속 연락이 와서 언제 복직할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지연이는 아직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로 어머니 곁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왜 그동안 말하지 못했는지 이해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엄마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 때문에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있던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죠. 영숙은 그동안 딸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지연이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이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복직 의사를 밝혔고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업무에 복귀했죠. 물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호의 아들, 즉 지연이의 전 예비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지연이는 그를 만나기 싫었지만 워낙 간절히 부탁하는 바람에 병원 로비에서 잠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가족들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했죠. 지연이는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라고,
우리는 이복남매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지연이가 차근차근 설명해주자 점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돌아갔고 그날 밤 강호의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추궁했고 강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 사업 실패 후 영숙과 지연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강호의 현재 부인은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집에 있기 싫다며 자취방을 구하겠다고 나갔죠. 하루아침에 강호는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문은 곧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됐죠. 그때 강호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영숙이 혼자 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숙의 분식집에는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정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영숙의 인품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응원의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모습을 모두가 지켜봐 왔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죠. 무엇보다 딸 지연이가 더 이상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리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호의 현재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생각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죠.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전혀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막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숙과 지연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가족이 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였죠. 영숙은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녀도 강호에게 속은 피해자였으니까요. 두 여자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위로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약속했죠. 며칠 후 지연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아파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영숙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강호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영숙과 지연이는 오랜만에 함께 시장을 구경하며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두 사람의 모습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죠.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강호였습니다. 영숙과 지연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호는 며칠 전부터 용기를 내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리 많이 초라해져 있었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많이 힘들었던 게 역력했습니다. 강호는 두 모녀 앞에서 멈춰 서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고. 20년 동안 무책임한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고 인정한다는 거였죠. 변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냐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며 더욱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남은 인생으로라도 속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20년 동안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이를 위해 따로 저축해둔 돈이라고. 비록 늦었지만 대학 등록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연이는 이미 졸업했지만 그의 마음만이라도 받아달라는 거였죠. 영숙은 그 돈봉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 그 사람이 떠날 때 남겨두고 간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딸 하나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딸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강고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그때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다고 털어놓았죠. 지연이는 여전히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냐고, 왜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분식집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웠는지 알고나 있었냐고 소리쳤죠. 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실 몇 번인가 영숙과 지연이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던 적이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포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 충실하려다 보니 예전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억누르고 살았다는 거였죠. 영숙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호 씨,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저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마음을 흔들지 마세요. 하지만 강호는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혼자가 되었다고, 부인도 아들도 모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털어놓았죠. 혼자 죽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견딜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강호를 보며 연민을 느끼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버린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도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생각해봤냐고 말이죠. 강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죽거든 장례식에만 와달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돈봉투를 땅에 내려놓고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죠. 영숙과 지연이는 그 자리에 서서 강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가장이었고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떠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지연이가 땅에 떨어진 돈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할까요? 영숙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자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말고 우리 이름으로 말이에요. 두 모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강호와의 인연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앞으로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봄으로 바뀌었고 영숙의 분식집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영숙의 얼굴에서는 오랫동안 사라져 있던 미소를 찾을 수 있었죠. 이른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분식집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놀림에는 여전히 20년의 내공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다는 듯한 가벼움이 있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부쩍 젊어지신 것 같아요라며 웃음을 건네는 손님들에게 영숙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었죠. 점심시간 무렵 지연이가 병원에서 잠깐 시간을 내어 들렀습니다. 요즘 지연이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한동안 사람들을 피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지만 이제는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웃음도 되찾았거든요. 엄마,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라고 물어보는 지연이에게 영숙은 떡볶이랑 김밥 싸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녀의 대화는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던 것입니다. 지연이가 병원으로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래시장의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할머니들의 정다운 수다 소리가 어우러진 풍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한 젊은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어딘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젊은이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영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최강우라는 분 아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들어도 예전처럼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조심스럽게 반문했죠. 젊은이는 자신이 강우의 조카라고 소개했습니다. 삼촌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이 분식집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강우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짧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아, 지연아, 정말 미안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었거든요. 조카는 삼촌이 마지막까지 혼자 지내셨다고,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아서 외로웠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분식집을 멀리서 바라보곤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올 용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영숙과 지연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으셨던 것 같다고 했죠. 그날 저녁 지연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영숙은 강우의 죽음과 편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네요. 그 사람도 편안히 잠드셨으면 좋겠어요.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강우라는 존재가 더 이상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연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도 충분해요. 이제 다른 인연은 천천히 찾아오면 돼요. 억지로 만들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해방이네.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당당한 엄마로, 당당한 여자로 살아야지.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굴레가 벗겨진 듯한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분식집 안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숙과 지연이, 이 두 여자의 삶에는 이제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앞날에는 분명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으로 말이죠.